비상사태의 시작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 전원 구금. 2025년 9월 죄 없는 한국인 노동자 317명이 구금됐고 뒤이어 H-1B 비자 수수료를 무려 100배나 인상해버린 미국. 동맹을 강조하던 미국이 스스로 신뢰를 부셨습니다. 우리 미국은 한국이 빠져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미국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고 모든 게 미국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바로 그때 러시아의 충격적인 발표 한마디에 미국의 청사진은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대한민국과 손잡고 북극을 개척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이 증명한 북극 패권의 기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북극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군함이 아닙니다. 핵잠수함도 아니에요. 바로 쇠빙선이죠. 그리고 미국은 그걸 3척밖에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리처드 헤일리 국방부 전략평가국에서 23년을 일해왔어요. 항공모함 전력부터 미사일 방어망까지 숫자로 전쟁을 읽는 게 제 일이었죠. 웬만한 건 다 봐왔다고 자부했습니다. 냉전의 마지막도, 중동의 모래바람도, 중국의 부상도 전부 제 손을 거쳐갔어요. 보고서 한 장이 정책을 바꾸고 예산을 움직이고 때로는 전쟁의 방향까지 틀었죠. 그런 제가 2025년 9월 회의실에서 멈춰 섰습니다. 스크린에 슬라이드 한 장이 떠 있었어요. 러시아가 한국 극지기술진과 비공식 접촉을 시도했다는 첩보였죠. 미국을 건너뛰고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 서류 넘기는 소리가 동시에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북극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을 잘 압니다. 아니, 안다고 생각했죠. 90년대 후반 주한미군 연락장교로 2년을 보냈어요. 서울 용산기지에서 한국군과 합동훈련을 조율하는 게 임무였습니다. 그때 본 한국은 빠르긴 했어요. 건물이 올라가는 속도, 도로가 뚫리는 속도, 사람들이 움직이는 속도까지 전부 빨랐습니다. 밤새 공사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회의는 항상 급했죠.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기술은 대부분 미국 것이었습니다. 전투기도, 미사일 체계도, 통신 장비도 전부 우리가 넘겨준 거였죠. 한국은 그걸 조립하고 운용하는 역할이었어요. 나쁘게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게 제가 본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회의실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러시아가 아무리 급해도 한국한테까지 손을 내밀었다고? 말이 안 됐어요. 북극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극한의 바다예요. 해빙 두께가 2m를 넘고 여름에도 얼음이 녹지 않는 구간이 있죠. 바닷물이 선체에 닿는 순간 얼어붙고 갑판 위장비는 며칠 만에 동파됩니다. 거기서 배를 띄우려면 그냥 조선 기술로는 안 돼요. 극지 전용 설계가 필요합니다. 미국도 그걸 못하고 있었어요. 쇠빙선 3척 중 실제로 작전 투입이 가능한 건 2척뿐이었습니다. 나머지 한 척은 정비 중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그 기술을 갖고 있다고요? 저는 옆에 앉은 에밀리 카터를 봤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소속 북극 정책 조율을 담당하는 인물이었어요. 에밀리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볼펜을 손가락 사이에서 돌리다가 멈춘 상태였죠. 리처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블러핑 아닐까요? 러시아가 우리 반응 보려고 흘린 거 아닙니까? 에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출처가 2군데예요. 하나는 유럽 쪽, 하나는 아시아 쪽. 교차 검증됐습니다. 그제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납득이 안 됐습니다. 러시아가 북극 항로를 상업화하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시베리아 북쪽을 지나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백길. 수에즈 운하보다 열흘 넘게 단축되는 루트죠. 문제는 얼음이었습니다. 그 얼음을 뚫으려면 쇠빙선이 필요하고 쇠빙선을 만들려면 기술이 필요해요. 러시아는 쇠빙선을 30척이나 갖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였죠. 핵 추진 쇠빙선만 7척이에요. 그런데 왜 한국 기술이 필요한 겁니까? 저는 손을 들었어요. 잠깐요. 러시아는 쇠빙선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30척이면 북극 전역을 커버하고도 남죠. 정보국 소속 분석관이 대답했습니다. 숫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상업화는 다른 문제예요. 지금 러시아 쇠빙선은 군사용이랑 연구용이 대부분이죠. 민간 화물선을 호위하면서 수지 타산을 맞추려면 효율이 필요합니다. 효율이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은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왜 한국이어야 하는지는 여전히 모르겠더군요.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대 조선국이에요. 유럽도 있고요. 핀란드는 쇠빙선의 원조 아닙니까?
굳이 비북극권 국가인 한국을 택할 이유가 뭡니까?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러시아의 의도가 뭔지, 한국이 실제로 응할 건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부 불확실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에밀리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리처드, 최근에 조지아 건 봤죠? 저는 멈췄습니다. 조지아, 며칠 전 터진 사건이었어요. 조지아주 산업 현장에서 대규모 단속이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 노동자를 잡는다는 명목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한국인 기술자 수백 명이 구금됐어요. 비자 문제가 있었다나요? 반도체 공장이랑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던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전세기로 송환됐어요. 한국 언론이 난리였다고 들었습니다. 동맹국 국민을 범죄자 취급했다면서요. 수갑까지 채웠다는 사진이 퍼졌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뉴스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민국 업무였으니까요. 국방부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에밀리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비자 수수료 인상건도 알죠? 알고 있었어요. H-1B 비자, 전문직 취업 비자, 수수료가 100배로 올랐습니다.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고 했죠. 기존 $2,000 초반대에서 20만 달러가 넘어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이 건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에밀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타이밍이에요, 리처드. 구금, 송환, 비자 인상. 이게 다 이 달 안에 터졌어요. 한국 여론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 여론이요? 솔직히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동맹이란 건 감정이 아니라 이익으로 굴러가는 거니까요. 그래서요? 에밀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러시아가 왜 지금 접촉했겠습니까? 우리가 문을 닫고 있을 때 러시아는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이 러시아한테 넘어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에밀리, 한국은 동맹입니다. 70년 넘게 우리랑 같이 해왔어요. 러시아가 손짓 몇 번 한다고 돌아설 나라가 아닙니다. 에밀리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불편했어요. 마치 제가 뭔가 놓치고 있다는 듯한 눈이었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어요. 워싱턴의 9월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북극의 얼음바다가 실감나지 않았죠. 한국이라, 극지 기술이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기술을 받아서 조립하는 나라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아니에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회의실에서부터 계속 맴돌던 질문이었죠. 왜 러시아는 한국인가? 그 답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 그 질문이 사흘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천장을 올려다보면 그 질문이 떠올랐고 커피를 마시다가도 문득 그 생각이 끼어들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더 심해졌죠. 눈을 감아도 회의실 스크린에 떴던 그 슬라이드가 보였습니다. 러시아가 손을 내밀 상대는 많았어요. 중국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조선국이죠. 연간 선박 건조량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값도 쌌습니다. 인건비가 낮으니까요. 유럽도 있었어요. 핀란드는 쇠빙선의 원조 아닙니까? 100년 넘게 극지 선박을 만들어 온 나라죠. 노르웨이도 북극권 국가고 독일은 정밀공학 강국입니다. 러시아가 기술 협력을 원한다면 당연히 그쪽을 먼저 두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한국이라고요? 북극권도 아닌 나라. 위도로 치면 뉴욕이랑 비슷한 위치에 있는 나라. 얼음 바다와는 거리가 먼 나라였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직접 파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알래스카에 있었습니다. 주노 인근의 해안경비대 기지였어요. 북극 작전의 전초 기지라고 불리는 곳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9월인데도 체감 온도는 영하였어요. 기지사령관 마이클 덩컨 대령이 저를 맞았습니다. 악수를 나누는데 덩컨 대령의 손이 거칠었어요. 20년 넘게 북극 바다를 누빈 사람의 손이었죠. 헤일리 평가관, 워싱턴에서 뭘 보러 오신 겁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쇠빙선 현황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던컨 대령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어요.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뜻이었죠. 우리는 지프를 타고 부두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회색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낮게 출렁이고 멀리 산등성이에는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북쪽으로 더 가면 진짜 북극이 시작되는 거였죠. 부두에 도착하자 배 한 척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폴라스타,
미국 해안경비대의 중형 쇄빙선이었어요. 길이 122m, 배수량 13,500톤. 숫자만 보면 듬직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자 상태가 보였어요. 선체 곳곳에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자리에 붉은 얼룩이 퍼져 있었죠. 갑판 위 크레인은 덮개가 씌워진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던컨 대령이 말했어요. 70년대 후반에 건조됐습니다. 거의 50년 된 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50년이라 사람으로 치면 은퇴할 나이였습니다.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던컨 대령이 한숨을 쉬었어요. 작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간 운항 일수가 줄고 있어요. 정비 시간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부품 수급도 문제죠. 일부 부품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아서 직접 깎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선체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깃발이 펄럭였어요. 성조기 아래로 녹슨 선체가 보였죠. 묘한 대조였습니다. 다른 쇄빙선은요. 덩컨 대령이 고개를 돌렸어요. 힐리가 있습니다. 연구용 쇄빙선이죠. 폴라스타보다 상태가 좋아요. 하지만 연구 임무가 우선이라 작전 투입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북극 작전에 쓸 수 있는 건요? 던컨 대령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평가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폴라스타 한 척입니다. 힐리는 연구 일정이 꽉 차 있고 폴라시는 지금 정비 중이에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한 척.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라는 미국이 북극에서 당장 쓸 수 있는 쇄빙선이 한 척이라고요. 던컨 대령이 말을 이었어요. 러시아는 30척입니다. 핵 추진 쇄빙선만 7척이죠. 1년 내내 운항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름에만 겨우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파도가 부두를 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이 시렸거든요. 신규 건조 계획은 없습니까? 던컨 대령이 고개를 저었어요. 예산은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건조할 조선소가 없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조선소가 없다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던컨 대령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가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군용 함정은 그나마 낫습니다. 해군 물량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쇄빙선은 달라요. 수요가 없었으니 기술도, 인력도, 시설도 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숫자로 전쟁을 이긴다고 자부했던 제가 이 숫자를 몰랐던 겁니다. 쇄빙선 3척, 실전 가동 1척, 신규 건조 능력 없음. 이게 미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던컨 대령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왜 러시아는 한국에 손을 내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던컨 대령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바다 사람입니다. 정치는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뭡니까? 러시아가 바보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한테 없는 걸 한국이 갖고 있으니까 접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한테 없는 것. 그게 뭔지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답을 찾아야 한다는 건 확실했죠. 저녁에 기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에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어요. 창문 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알래스카의 밤은 빨리 찾아왔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조선 산업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현대, 삼성, 대우. 세계 최대 조선사들이 한국 회사라는 건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극지 기술과 무슨 상관인지는 몰랐습니다. 자료를 읽으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한국은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영하 163도의 극저온을 견디는 특수 탱크 기술이 필요한 배였죠. 북극에서 채굴한 가스를 실어 나르는 배도 한국에서 만들었더군요. 그중 하나가 야말 프로젝트였습니다. 러시아 북극권 야말 반도에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쉐빙 LNG 운반선. 영하 50도에서 운항하고 두꺼운 얼음을 스스로 깨면서 전진하는 바에 그 배를 한국이 만들었더군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야말 프로젝트라 러시아 북극 개발의 핵심이었어요. 그 프로젝트의 배를 한국이 만들었다고요? 왜 이걸 몰랐을까? 저는 23년간 뭘 본 거지?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어요. 뭔가 큰 걸 놓치고 있었다는 자각 때문이었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알래스카 기지의 천장은 낮고 어두웠습니다. 왜 러시아는 한국인가? 그 질문의 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택한 이유. 그 답은 러시아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미국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우리한테 없는 것, 그 공백을 한국이 채우고 있었던 거죠.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내일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에 뭘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쇠빙선이 부족하다? 그건 이미 다 아는 얘기였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게 단순히 배가 아니라는 것, 기술이고 인력이고 시간이라는 것,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북극의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은 이미 한국을 향해 불고 있었죠. 저만 몰랐던 겁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국방부 지하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기밀 문서 3부가 놓여 있었죠. 표지에 찍힌 빨간 도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회비, 심장이 조금 빨라졌어요. 회의 참석자는 8명이었습니다. 국방부, 해군, 해안경비대, 국가안보회의, 각 부처에서 북극 문제를 담당하는 실무진이었죠. 에밀리 카터도 와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건 해군 군수사령부의 제임스 콜린스 소장이었어요. 백발의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35년간 해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죠. 콜린스 소장이 입을 열었어요. 오늘 회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미국의 쇠빙선 건조 능력을 재평가하는 겁니다. 테이블 위에 문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숫자가 쏟아졌어요. 현역 쇠빙선 3척, 평균 설령 42년, 연간 정비 소요 비용 2억 달러, 신규 건조 진행 상황, 제로. 그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콜린스 소장이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쇠빙선을 만들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문서를 내려다봤죠. 정확히는 만들 능력을 잃었습니다. 콜린스 소장이 스크린을 켰어요. 미국 전역의 조선소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동부 해안, 서부 해안, 멕시코만. 점들이 찍혀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 회색이었어요. 회색은 폐쇄되었거나 축소된 조선소입니다. 파란색이 현재 가동 중인 곳이죠. 파란 점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7개. 그 중에서도 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곳은 4곳뿐이었어요. 이 4곳 중 쇠빙선 건조 경험이 있는 조선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콜린스 소장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에 떨어졌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죠. 콜린스 소장이 설명을 계속했어요.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쇠빙선을 건조한 게 1976년입니다. 폴라스타와 폴라시 2척이요. 그 이후로 단 한 척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빠르게 계산했어요. 1976년이면 거의 50년 전이었습니다. 반세기 동안 쇠빙선을 안 만들었다고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콜린스 소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요가 없었습니다. 헤일리 평가관. 냉전이 끝나고 북극의 전략적 가치가 떨어졌어요. 예산은 다른 곳으로 갔죠. 항공모함, 이지스함, 잠수함. 당장 필요한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이해는 됐습니다. 하지만 납득은 안 됐어요. 그래도 기술은 남아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설계도라도요. 콜린스 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설계도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미국 조선산업 인력 현황.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어요. 1980년대에 미국 조선산업 종사자가 18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3만 명이 안 됩니다. 그나마 대부분 군함 정비에 투입되고 있어요. 저는 그래프를 바라봤습니다. 선이 떨어지는 각도가 가팔랐어요. 추락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었죠. 쇠빙선은 일반 선박과 다릅니다. 콜린스 소장이 말했어요. 선체 구조부터 달라요. 얼음의 압력을 견뎌야 하니까 강판 두께가 2배 이상입니다. 용접 기술도 특수하죠. 극저온에서 금속이 깨지지 않게 해야 해요. 추진 시스템도 다르고 선형 설계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은퇴했거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술 전수가 안 됐어요. 수요가 없으니 후배를 키울 이유도 없었죠.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외국에 발주하는 건 어떻습니까? 한국이나 일본, 핀란드 같은 나라예요. 콜린스 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존스 액트 때문이죠. 존스 액트. 저도 들어본 적 있었어요. 1920년에 만들어진 법이었습니다. 미국 내 해상 운송에 쓰이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군용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안경비대 쇠빙선은 국내에서 만들어야 해요. 외국 조선소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에밀리가 볼펜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죠. 저는 문서를 다시 펼쳤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조선소 실태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미시시피주 파스카골라,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 메인주 베스. 이름은 거창했지만 내용은 암담했어요. 설비 노후화, 숙련공 부족, 하청업체 폐업, 원자재 수급 불안.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쇠빙선 건조를 위한 기술 기반 재구축에 최소 15년 소요 예상. 15년. 저는 그 숫자를 2번 읽었어요. 15년이면 2040년이었습니다. 콜린스 소장이 스크린을 바꿨어요. 이번에는 사진이었습니다. 어떤 조선소의 회의실 같았어요. 테이블 위에 설계도 뭉치가 놓여 있었고 주변에 사람 6명이 서 있었죠. 지난달 뉴포트 뉴스 조선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쇠빙선 설계 검토 회의였어요. 사진 속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한 사람은 설계도를 들고 있었는데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어요. 저 설계도는 폴라스타 원본입니다. 50년 전 도면이죠. 문제는 저기 있는 엔지니어 중 누구도 이 도면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설계도 위에 선들이 보였습니다. 복잡한 곡선과 숫자들. 저한테는 그냥 선에 불과했죠. 소장님, 제가 입을 열었어요. 그러면 지금 미국은 쇠빙선을 만들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콜린스 소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헤일리 평가관. 그게 현실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23년간 미국의 전력을 평가해 왔어요. 항공모함 11척, 핵 잠수함 70척, 전투기 수천 대. 그 숫자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쇠빙선은 3척. 만들 능력도 없고 고칠 인력도 없고 이게 같은 나라 얘기입니까?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죠. 에밀리가 다가왔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리처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러시아가 바보가 아니라는 거 이제 알겠어요?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죠. 러시아는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이 쇠빙선을 만들 수 없다는 걸. 그래서 우리를 건너뛴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손을 내민 이후 이제 조금씩 윤곽이 잡혔어요. 미국은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선택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지에서 내려온 거죠. 5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서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아팠지만 그게 나았습니다. 이 상황보다는요. 러시아는 이 현실을 이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만 몰랐던 거예요.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던 건지도 모르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위에 알래스카에서 가져온 사진이 있었어요. 폴라스타의 녹슨 선체. 그 사진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건 그냥 낡은 배가 아니었어요. 미국이 잃어버린 것들의 증거였습니다. 기술, 인력, 시간, 그리고 자만심. 우리는 너무 오래 자만했어요. 그 대가를 이제 치르고 있는 거였죠. 30척. 러시아가 운용하는 쇠빙선의 숫자였습니다. 그중 핵 추진이 7척, 디젤 추진이 23척.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그 숫자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모니터 불빛이 얼굴에 차갑게 내려앉았죠. 30대 셋, 10배 차이였습니다. 아니, 실전 가동률을 따지면 15배, 20배도 넘었어요. 이건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게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죠. 저는 의자를 뒤로 밀었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국방부 사무실의 천장은 낮고 답답했어요. 마치 지금 제 머릿속 같았죠. 에밀리가 보내준 자료를 다시 열었습니다. 북극 항로 현황 분석 보고서, 국가안보회의에서 작성한 문서였어요. 이번엔 제대로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지도가 나왔어요. 북극해를 중심으로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알래스카가 둘러싸고 있었죠. 러시아 북쪽 해안선을 따라 빨간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북동 항로, 시베리아 북쪽을 지나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백길이었어요. 그 옆에 파란 선이 하나 더 있었죠.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기존 항로였습니다. 두 선의 길이 차이가 한눈에 보였어요. 빨간 선이 훨씬 짧았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로테르담에서 부산까지 기존 항로로 21,000km, 북동 항로로는 13,000km, 8,000km가 줄어드는 거였어요. 항해 시간으로 치면 열이틀에서 15세.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연료비, 인건비, 보험료. 열이틀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컨테이너선 한 척이 하루에 쓰는 연료가 수백 톤입니다. 거기에 선원 월급, 항구 사용료, 운하 통행료까지. 문제는 얼음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빙두께 지도가 나왔어요. 북극해를 색깔로 구분한 지도였죠. 파란색은 얼음이 얇은 구간, 빨간색은 두꺼운 구간. 여름에는 파란색이 많았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대략 넉 달 동안 항해가 가능했어요. 이걸 운항창이라고 부르더군요. 아이스 윈도우, 얼음이 열리는 시간. 하지만 겨울에는 지도가 온통 빨갛게 변했습니다. 해빙 두께가 2m를 넘고 어떤 구간은 3m까지 올라갔어요. 일반 화물선은 꿈도 꾸지 못할 두께였죠. 여기서 러시아의 쇄빙선이 등장하는 거였습니다. 30척의 쇄빙선이 화물선을 호위하면서 얼음을 깨고 나아가는 거예요. 핵 추진 쇄빙선은 연료 보급 없이 몇 년씩 운항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에도 영하 50대에서도 멈추지 않았죠. 저는 자료를 넘겼어요. 러시아의 북극 전략이라는 제목이 붙은 섹션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 항로를 국가 핵심 사업으로 지정했습니다. 2030년까지 연간 화물 운송량 8천만 톤 목표, 현재의 5배가 넘는 양이었어요. 항구시설 확충, 쇄빙선 추가 건조, 위성통신망 구축, 전방위로 투자하고 있었죠. 문제는 한 가지였습니다. 효율. 러시아 쇄빙선은 얼음을 깨는 데는 탁월했어요. 하지만 상업 운항에는 다른 게 필요했습니다. 연료 효율, 화물 적재 최적화, 정밀 항해 시스템. 군사용으로 만든 배와 돈을 벌어야 하는 배는 달랐죠. 여기서 한국이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한국 극지 기술 현황. 에밀리가 빨간 펜으로 밑줄을 그어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야말 프로젝트에 쇄빙 LNG 운반선 15척을 공급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아크7 등급 쇄빙 상선이었어요. 아크7, 해빙 두께 2.1m를 독자 운항할 수 있는 등급이었죠. 독자 운항이라는 게 중요했습니다. 쇄빙선 호위 없이 스스로 얼음을 깨면서 갈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만큼 운항 비용이 줄어들죠. 호위 비용, 대기시간, 일정 조율. 전부 필요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창문 앞으로 갔습니다. 워싱턴의 오후 햇살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어두웠습니다. 미국은 쇄빙선이 없었습니다. 만들 능력도 없었죠. 러시아는 쇄빙선이 있었지만 효율이 부족했어요. 한국은 그 효율을 갖고 있었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러시아가 한국에 손을 내민 이유, 이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전략적 함이라는 제목 아래 몇 줄이 적혀 있었죠. 북극 항로가 상업화되면 세계 물류 판도가 바뀝니다. 수에즈 운하의 지위가 흔들려요. 미국이 중동에서 쌓아온 영향력도 약해지죠. 새로운 항로는 새로운 권력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항로를 여는 열쇠를 러시아와 한국이 쥐고 있다? 미국은 그 문 앞에 서 있지도 못한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두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에밀리였습니다. 리처드, 자료 봤어요? 지금 다 읽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에밀리의 한숨이 들렸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빠진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판에 없었던 거죠. 에밀리가 침묵했어요. 몇 초가 지났습니다. 리처드, 내일 브리핑이 있어요. 백악관에서 북극 전략 관련해서 부처 합동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당신도 참석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화기 너머라 보이지 않았겠지만요. 준비해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자료를 봤어요. 빙두께 지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이 뒤섞인 북극해. 그 위를 러시아 쇄빙선들이 누비고 있었죠. 저는 펜을 들었어요. 메모지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선택지. 첫째, 쇄빙선 건조. 하지만 15년 걸림. 둘째, 동맹국 협력. 하지만 기술을 가진 동맹이 누구인가. 셋째, 방관. 북극에서 연구대장. 어느 것도 좋은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한국과 접촉까지 했죠. 우리가 뭘 하든 늦은 거였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었죠. 한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오늘 읽은 자료 어딘가에 있던 말이었습니다. 북극은 배가 아니라 보험과 표준이 지배한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쇄빙선이 없으면 얼음을 못 뚫잖아요. 하지만 생각할수록 그 말이 맞았습니다. 배는 도구예요. 얼음을 깨는 도구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배가 안전한지 누가 인증하는가?
사고가 나면 누가 보상하는가? 어떤 규격으로 항로를 운영하는가? 보험사, 인증기관, 국제기구. 그들이 정하는 기준이 북극의 룰이 되는 거였어요. 그 룰을 쥐는 자가 북극을 지배하는 거죠. 러시아는 배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두 나라가 손을 잡으면 배도, 기술도, 그리고 룰을 만들 자격까지 갖추는 거였죠. 미국은요? 우리는 뭘 갖고 있습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더군요. 사무실에 저 혼자뿐이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 브리핑에서 뭘 말해야 할까?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아니면 아직 기회가 있다고 말해야 할까? 출구를 나서자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워싱턴의 9월 밤은 서늘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죠. 저는 걸으면서 중얼거렸어요. 참여 못하면 영구 탈락이다. 그게 지금 미국의 위치였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죠.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 문장을 되뇌었어요. 북극은 배가 아니라 보험과 표준이 지배한다. 그리고 깨달았죠. 우리는 배도 없고 기술도 없고 룰을 만들 자격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북극이라는 새판에서 완전히 밀려나는 거였어요. 영구 탈락. 그 단어가 어둠 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영하 35도. 모니터 화면 구석에 뜬 온도계가 그렇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백악관 상황실 의자에 앉아 그 숫자를 노려봤어요. 35도 아래.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온도가 아니었죠. 화면에는 북극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없었어요. 온통 흰색이었죠. 얼음과 눈과 안개가 뒤섞인 세계. 거기서 배 한 척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위성 중계 영상이었어요. 러시아가 제공한 영상을 우리 정보국이 입수한 거였죠.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배의 윤곽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선체가 얼음을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쿵 하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물론 영상에는 소리가 없었지만요. 얼음이 갈라지면서 흰 조각들이 양옆으로 밀려났죠. 배는 멈추지 않았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옆에서 속삭였어요. 해빙 두께 1.6m입니다. 원래 이 구간은 불가 판정이 나왔던 곳이에요. 불가 판정.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1.6m면 성인 남자 키만 한 두께였어요. 그걸 배가 깨면서 지나가고 있었죠. 저 배가 한국에서 만든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체 설계는 한국 팀이 주도했습니다. 특히 내빙 선형이라고 하던데 얼음을 깨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구조래요. 충격을 줄이면서 추진력을 유지하는 방식이죠. 화면 속 배가 방향을 틀었어요. 얼음 위에 검은 물길이 생겼습니다. 배가 지나간 자리였죠. 마치 칼로 두부를 가른 것 같았어요. 그렇게 깔끔했습니다. 상황실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히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해군참모총장, 쟁쟁한 얼굴들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을 잃었어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영하 35도, 해빙 1.6m, 불가 판정 구간. 그 세 가지 조건을 배 한 척이 뚫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가 떠올랐어요. 정보국 분석관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범항해 사흘째입니다. 무르만스크에서 출발해 카라해를 거쳐 랍테프해까지 진입했습니다. 예상 항해 시간 대비 40% 단축된 속도로 이동 중이에요. 40%. 저는 그 숫자에 숨이 막혔습니다. 기존 쇄빙선 호위 방식으로는 이 구간을 통과하는데 열흘 이상 걸렸어요. 그런데 저 배는 엿새 만에 끝낼 기세였죠. 연료 소모율도 낮습니다. 기존 대비 20% 가까이 절감되고 있어요. 열관리 시스템 덕분인 것 같습니다. 열관리 시스템. 처음 듣는 용어였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열관리 시스템이 뭡니까? 분석관이 잠시 자료를 넘겼어요. 극지에서는 연료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엔진이 과열되거나 반대로 연료가 얼어붙기도 하죠. 한국팀이 개발한 건 선체 전체의 온도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엔진 열을 선체 보온에 재활용하고 갑판 결빙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연료 점도를 최적화합니다. 복잡한 설명이었지만 핵심은 간단했어요. 추위를 이기는 기술, 그걸 한국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화면 속 배가 다시 얼음과 부딪혔어요. 이번에는 좀 더 두꺼운 빙판이었습니다. 배가 살짝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균형을 잡고 전진했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모르겠더군요. 저건 미국 배도 아닌데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배가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석관이 대답했어요. 북극 항로 상업화가 현실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름 몇 달만 운항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저 기술이라면 운항창이 크게 늘어납니다. 겨울에도 일부 구간은 통과할 수 있게 되죠. 보험은요? 에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장관님. 지금 북극 항로 보험료가 수에즈보다 5배 이상 비싸요. 리스크가 높으니까요. 하지만 저 배가 안전성을 증명하면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상업성이 생기는 거죠.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어요. 이번에는 배 내부 영상이었습니다. 조종실 같았어요. 여러 대의 모니터 앞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자막이 떴어요. 빈갑 안정, 선체 응력 정상 범위, 추진력 유지, 현재 속도 8노트, 외기 온도 영하 37도, 선내 온도 22도, 담담한 목소리들이었어요. 긴장감은 있었지만 패닉은 없었죠. 마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하 37도의 얼음 바다 위에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질투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경외. 그게 맞는 표현이었어요. 저건 그냥 배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의 결정체였죠. 극저온 설계, 내빙 선형, 열관리 시스템, 그 모든 게 합쳐져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있었어요. 화면이 다시 바깥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배가 넓은 빙판 위를 지나고 있었어요. 해가 낮게 떠 있었습니다. 북극의 해는 지평선을 스치듯 돌아요. 그 옅은 빛 아래서 배의 선체가 반짝였죠. 얼음이 갈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흰 조각들이 솟아올랐다가 양쪽으로 밀려났어요. 마치 바다가 길을 내주는 것 같았습니다. 배는 그 길을 따라 묵묵히 전진했죠. 해군 참모총장이 중얼거렸어요. 저걸 우리가 만들 수 없다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영상이 끝났어요.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상황실의 침묵이 내려앉았죠. 국가안보보좌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시범 항해는 언제 끝납니까? 분석관이 대답했어요. 이틀 후 예정입니다. 베링 해협까지 통과하면 종료예요. 성공 가능성은요? 현재 진행 상황으로 보면 90% 이상입니다. 90%. 거의 확정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국방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따라 일어났죠. 추가 보고가 있으면 즉시 올리세요. 그 말을 끝으로 회의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상황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검게 꺼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얼음 바다를 가르던 배의 모습이 눈에 선했죠. 에밀리가 다가왔어요. 리처드,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뭘 느껴야 하는 건지. 에밀리가 제 옆에 섰어요. 같이 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게 우리 동맹국 기술이라는 게 다행인 건지 아니면 더 문제인 건지.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이 러시아랑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에밀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겠죠. 저도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상황실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영하 35도, 해빙 1.6m. 그 조건에서 배가 전진하는 모습, 그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어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선언, 북극을 열 수 있다는 선언, 그리고 미국은 그 선언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복도를 걸으면서 분석관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이제 숫자와 인증만 남았습니다. 숫자, 40% 단축, 20% 절감. 그 숫자들이 검증되면, 인증, 국제기관이 안전성을 승인하면 북극 항로는 현실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현실에 미국은 없었습니다. 저는 건물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북극의 흰 세계와는 너무 달랐죠. 하지만 그 먼 얼음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 이 도시의 운명을 바꾸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지켜볼 수밖에요. 시범 항해가 성공했다는 소식은 이틀 뒤에 들려왔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아니, 예상보다 빨랐죠. 베링 해협 통과까지 총 5일. 기존 기록보다 40% 이상 단축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사무실에서 들었어요. 커피잔을 들고 있었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걸 멍하니 바라봤죠. 성공!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한국과 러시아가 해낸 겁니다. 미국 없이요? 일주일 뒤 저는 런던에 있었습니다. 로이드 보험사 본사였어요. 세계 해상 보험의 중심지죠. 북극 항로 보험료 재산정 회의가 열렸거든요.
미국 국방부에서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런던의 가을은 우중충했어요. 비가 내리다 말다를 반복했죠. 회의장에 들어서자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보험사 임원들, 해운회사 대표들, 각국 정부 관계자들,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옵저버니까요? 발언권은 없었어요. 그냥 듣고 보고하는 게 제 역할이었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로이드 보험사의 수석 분석가가 스크린 앞에 섰어요. 중년의 영국인이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보였죠. 오늘 안건은 북극 항로 해상보험료 재산정입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떠올랐어요. 지난 10년간 북극 항로 보험료 추이였습니다. 선이 높이 솟아 있었어요. 수에즈 항로의 5배에서 7배 수준이었죠. 기존 보험료가 높았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리스크가 컸으니까요. 분석가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해빙 충돌, 기상 악화, 구조 지연. 사고가 나면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북극해에는 항구도, 구조선도 부족하니까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프리미엄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다 아는 얘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시범항해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백악관 상황실에서 봤던 그 숫자들이었죠. 항해 시간 40% 단축, 연료 소모 18% 절감, 선체 손상 제로, 긴급 상황 발생 제로. 이 데이터가 검증되면 리스크 평가를 수정해야 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여기저기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해운회사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보험료가 얼마나 내려갈 수 있습니까? 분석가가 잠시 생각했어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30%는 가능합니다. 추가 데이터가 축적되면 50%까지 볼 수 있어요. 50%. 회의장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이 북극 항로를 통과할 때 보험료가 대략 수백만 달러였습니다. 50%가 줄면 수백만 달러가 절약되는 거였죠. 연간 수백 척이 다니면 수십억 달러. 숫자가 커지자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다음 안건은 탄소 배출이었어요. 북극 항로는 수에즈 항로보다 거리가 30% 이상 짧습니다. 당연히 연료 소모가 줄고 탄소 배출도 감소하죠. 스크린에 새로운 데이터가 떠올랐어요.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 북극 항로가 수에즈 대비 15% 적었습니다. 유럽연합의 탄소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해운사들은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해요. 북극 항로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펜을 꺼내 메모했어요. 보험료 절감, 연료비 절감, 탄소 비용 절감.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북극 항로가 단순히 빠른 길이 아니라 싼 길이 되는 거였죠. 싸면 사람들이 쓰게 됩니다. 쓰면 인프라가 생기고요. 인프라가 생기면 표준이 만들어져요. 표준,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회의 중반에 러시아 측 대표가 발언했어요. 외교관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말했죠. 러시아는 북극 항로의 안전과 효율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표준을 만들고 싶습니다. 모두가 따를 수 있는 표준을요. 표준을 만들고 싶다. 저는 그 말에 등이 서늘해졌어요. 표준을 만드는 자가 판을 지배합니다. 항로의 규격, 선박의 요건, 안전기준, 보험 조건, 그 모든 걸 정하는 자가 주도권을 쥐는 거죠. 미국은 그 표준 논의에 끼어들 자리가 없었어요. 쇄빙선도 없고 기술도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냥 앉아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로비에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런던 시내가 보였습니다. 빗줄기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죠. 한국 측 대표단이 지나갔어요. 양복 차림의 남자 넷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과 눈이 마주쳤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짧은 머리, 단정한 인상,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죠. 나중에 알았어요. 그 사람이 윤석진이었습니다. 시범항해 선박의 설계를 주도한 엔지니어. 한국 극지 기술의 핵심 인물이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만든 기술이 지금 세계 해운의 판도를 바꾸려 하고 있었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쓰러졌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체념, 그게 지금 제 감정이었어요.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였죠. 이미 늦었다는 걸. 미국이 북극에서 뒤처진 건 어저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50년 동안 쌓인 거였어요. 쇄빙선을 안 만들고 기술자를 안 키우고 투자를 안 한 결과였죠.
그 사이 한국은 묵묵히 기술을 쌓았습니다. 러시아는 인프라를 구축했고요. 두 나라가 손을 잡자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는 그 길 위에 없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에밀리였습니다. 리처드, 회의 어땠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끝났어요? 뭐가요? 우리가 끼어들 틈이요.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러시아랑 한국이 주도하고 있죠. 우리는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에밀리의 침묵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방법이요? 무슨 방법이요? 우리한테 배가 없어요. 기술도 없고 표준 논의에 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말하면서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분노인지 좌절인지 모르겠더군요. 리처드,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다음 주에 국제 브리핑이 있어요. 북극 이사회에서 안전 가이드 관련 발표가 있을 거래요. 거기 참석해야 해요. 북극 이사회, 북극권 8개국이 모인 국제기구였습니다. 미국도 회원국이었죠. 무슨 발표인데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인증 관련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시범 항해 결과를 바탕으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인증.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시범 항해가 성공했고, 데이터가 나왔고, 보험료가 조정되기 시작했어요. 다음 단계는 공식 인증이었죠. 국제기구가 안전성을 승인하면 북극 항로는 진짜 상업 항로가 되는 거였습니다. 알겠어요. 참석하죠.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오늘 회의에서 들은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항해 시간 열이틀에서 15세 단축, 보험료 30에서 50% 절감, 탄소 배출 15% 감소. 그 숫자들이 모이면 하나의 결론이 나왔어요. 북극 항로는 열린다. 그리고 미국은 그 항로 위에 없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호텔 천장이 보였어요. 낯선 천장이었죠. 구조적 탈락. 그 단어가 떠올랐어요. 누가 했던 말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표현이었죠. 우리는 구조적으로 탈락한 거였어요. 배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5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이었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였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어요. 런던의 비는 밤새 그치지 않았습니다. 노르웨이 트롬소에 북위 69도, 북극권 안쪽에 자리한 도시였습니다. 공항에서 내리자 칼바람이 뺨을 때렸어요. 9월 말인데도 기온은 0에 가까웠죠. 북극이사회 임시회의가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북극권 8개국 대표단이 모였어요. 미국,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거기에 옵서버 국가들까지. 회의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미국 대표단 뒷줄에 앉았어요. 국방부 옵저버 자격이었죠. 발언권은 없었습니다. 그냥 듣고, 보고, 기록하는 역할이었어요. 회의장 앞쪽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북극이사회 로고가 떠 있었죠. 북극곰 그림과 8개국 국기가 원형으로 배치된 디자인이었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의장국인 노르웨이 대표가 개회사를 했어요. 간단한 인사말 뒤에 본론으로 들어갔죠. 오늘 안건은 북극 항로 상업 운항 안전 가이드라인 예비 승인입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시범 항해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여러 번 봤던 숫자들이었죠. 항해 시간 40% 단축, 연료 소모 18% 절감, 선체 손상 제로, 긴급 상황 발생 제로. 러시아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이번 시범 항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죠. 북극 항로 상업화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의 현실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히 술렁였어요.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미국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국무부 북극 담당 차관보 마크 설리번이었습니다. 50대 후반, 백발의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의장,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리번 차관보가 일어섰습니다. 미국은 이 데이터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저는 등이 뻣뻣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설리번 차관보가 말을 이었어요. 단 한 번의 시범 항해로 상업 운항 안전성을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표본이 너무 적어요. 계절 변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9월은 비교적 운항 조건이 좋은 시기 아닙니까? 겨울 데이터는 어디 있습니까? 일리 있는 지적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번의 성공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는 어려웠죠. 하지만 러시아 대표가 바로 대응했어요. 미국 대표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시범 항해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지난 5년간 야말 프로젝트 운항 데이터입니다.
한국에서 건조한 쇠빙 LNG 운반선 15척의 기록이죠.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오, 년치 데이터라고요? 총 운항 횟수 320호일, 평균 항해 시간 단축률 38%, 연료 효율 개선 17%, 그리고 중대 사고 건수 제로, 숫자들이 스크린에 나열됐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어요. 러시아 대표가 계속했습니다. 이건 한 번의 시범 항해가 아닙니다. 5년간 300회 이상 검증된 결과예요. 겨울 운항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하 45도, 해빙 두께 2m 이상 구간도 통과했죠. 설리번 차관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반박할 말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사고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북극해에서 사고가 나면 구조가 어렵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좋은 지적이었어요. 북극해에는 항구도 적고 구조선도 부족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 측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런던에서 스쳐 지나갔던 그 사람이었어요. 윤석진, 극지기술총괄이라는 직함이 붙어 있었습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이 허락했어요. 윤석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사고 리스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이 또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기술 도면 같은 게 떠올랐습니다. 저희가 설계한 선박에는 다중 안전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선체 이중 구조, 실시간 빈갑 모니터링, 자동 항로 보정 시스템,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을 감지하고 회피합니다. 윤석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감정이 없었죠. 그냥 사실을 나열하는 투였습니다. 지난 5년간 야말 프로젝트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한 건 23번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중대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시스템이 사전에 대응했기 때문이죠. 스크린에 그래프가 떠올랐어요. 사고 발생률과 대응 성공률. 대응 성공률이 100%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고 및 지연 리스크가 기존 대비 60% 감소했습니다. 이건 추정치가 아닙니다. 실측 데이터예요. 60%. 저는 그 숫자를 메모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설리번 차관보가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근거가 없어 보였죠. 의장이 말했어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캐나다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캐나다는 이 데이터를 신뢰합니다. 예비 승인에 찬성합니다. 노르웨이 대표가 뒤를 이었죠. 노르웨이도 찬성입니다.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하나씩 찬성 의사를 밝혔어요. 스웨덴도 찬성했습니다. 러시아는 당연히 찬성이었죠. 남은 건 미국이었어요. 의장이 설리번 차관보를 바라봤습니다. 미국의 입장은요? 설리번 차관보가 잠시 망설였어요. 옆에 앉은 보좌관과 뭔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미국은 기권합니다. 기권.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닌 그냥 빠지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기권이라니. 그게 최선이었을까요?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찬성 6, 기권 1. 북극 항로 상업 운항 안전 가이드라인 예비 승인이 통과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러시아 대표단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도 서로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예비 승인 통과. 그 문구가 눈에 박혔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로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트롬소의 항구가 보였어요. 차가운 바다 위에 배들이 정박해 있었죠. 그중에는 쇠빙선도 있었습니다. 러시아 국기가 휘날리고 있었어요. 설리번 차관보가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헤일리 평가관. 차관보님, 설리번 차관보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판정이 끝났습니다. 설리번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끝났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창밖의 바다가 잔잔하게 출렁이고 있었어요. 저 바다 너머에 북극이 있었죠. 이제 그 북극으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였습니다. 미국 없이요? 설리번 차관보가 한숨을 쉬었어요. 워싱턴에 뭐라고 보고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저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우리가 졌다고? 아니, 지기 전에 이미 게임에서 빠져 있었다고? 한국 대표단이 로비를 지나갔어요. 윤석진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눈이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갔죠.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만든 기술이 오늘 승인을 받은 거였어요. 5년간의 데이터, 300회의 운항, 60%의 리스크 감소. 그 모든 게 저 사람의 손에서 나온 거였죠. 그리고 미국은 기권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어요. 오늘 적은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40%,
18%, 60%, 세 개의 숫자.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숫자들이 북극의 판도를 바꿔놓은 거였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문을 제기해도 숫자는 거기 있었어요. 검증되고 축적되고 증명된 숫자. 저는 메모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창밖의 바다를 다시 바라봤어요. 진수식이 곧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차세대 쇠빙선을 띄운다고요. 이번에는 시범이 아니라 실전용이라고 했어요. 판정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결과를 지켜보는 것뿐이었죠. 저는 몸을 돌렸어요. 공항으로 가야 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했죠. 트롬소에의 바람이 등 뒤에서 불어왔어요. 북극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멈추지 않는 바람. 그 바람을 맞으며 저는 걸었어요. 울산 앞바다. 수온 섭씨 18도.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잔잔했습니다. 조선소 부두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죠. 저는 그 인파 속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옵저버 자격으로 초청받은 거였어요. 양복 안주머니에는 메모장이 들어있었죠. 뭘 적어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눈앞에 배 한 척이 있었어요. 거대했습니다. 길이 150m, 폭 30m, 높이는 5층 건물과 맞먹었죠. 선체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짙은 남색 도장 위에 흰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극지호. 한글로 선명하게 쓰여 있었죠. 차세대 쇠빙선이었습니다. 시범 항해용이 아니라 상업 운항용. 실전에 투입될 배였어요. 진수식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단상 위에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조선소 임원들도 보였죠. 그리고 윤석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상 위였어요. 주빈석에 앉아 있었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국어로 말했지만 동시통역 이어폰이 영어로 바꿔줬어요.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대한민국이 설계하고 건조한 차세대 극지 쇠빙선, 극지호의 진수식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배를 바라봤죠. 단상에서 발표가 이어졌어요. 기술 총괄인 윤석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극지호는 영하 50도 환경에서 운항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영하 50도. 저는 그 숫자를 메모했어요. 시범 항해 때는 영하 35도였습니다. 15도가 더 내려간 거였죠. 기존 쇠빙선은 영하 40도가 한계였습니다. 그 위에서는 연료 점도 문제, 선체 금속 피로, 가판 장비 동파 등이 발생하죠. 극지호는 이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스크린에 기술 사양이 떠올랐어요. 극저온 대응 패키지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첫째, 극저온 연료 시스템입니다. 연료 라인 전체에 가열 장치를 내장했어요. 영하 50대에서도 연료가 얼지 않습니다. 둘째, 내한 합금 선체입니다. 기존 강판보다 저온 취성에 강한 특수 합금을 사용했어요. 영하 60도까지 균열 없이 버팁니다. 셋째, 통합 열 관리 시스템입니다. 엔진 폐열을 선체 전체에 순환시켜 결빙을 방지하고 선내 온도를 유지합니다. 윤석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감정 없이 사실만 나열하는 투였죠. 하지만 그 사실들이 대단한 거였습니다. 저는 90년대 후반을 떠올렸어요. 용산기지에서 한국군과 합동훈련을 하던 시절. 그때 한국은 미국 기술을 받아서 조립하는 나라였습니다. 전투기도 미사일도 통신 장비도 전부 우리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건 뭡니까? 미국이 만들 수 없는 배였어요.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하는 기술이 저 안에 들어있었죠. 발표가 계속됐어요. 극지호는 지난주 국제해사기구로부터 극지 운항 적합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폴라코드 최상위 등급이에요. 이 인증을 받은 상업 쇠빙선은 극지호가 세계 최초입니다. 회장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바삐 메모를 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터졌죠. 세계 최초.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어요. 한국이 세계 최초라고요? 북극과 가장 거리가 먼 나라 중 하나가? 쇠빙선 역사가 100년도 안 되는 나라가?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눈앞에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발표가 끝나고 진수 순서가 시작됐어요. 샴페인 병이 선체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흰 거품이 튀었죠.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그리고 엔진 시동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진동이었어요. 발밑에서 느껴지는 떨림. 그 다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깊고 묵직한 엔진음.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웅!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선체 전체가 진동하는 게 느껴졌어요. 부두에 서 있는 저한테까지 그 떨림이 전해졌죠. 배가 살아났습니다.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분노도 아니고 질투도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인정. 그게 맞는 표현이었어요. 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해낸 거라고. 우리가 못한 걸 저들이 해냈다고. 엔진음이 안정되었어요. 낮고 규칙적인 리듬으로 바뀌었죠. 배가 천천히 부두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밧줄이 풀리고 예인선이 선체를 밀었어요. 극지호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울산 앞바다의 잔잔한 물결 위로. 저 배는 곧 북극으로 갈 거였어요. 영하 50도의 얼음 바다로. 미국이 가지 못하는 곳으로.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뭔가를 적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뭘 적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진수식이 끝난 뒤 리셉션이 열렸어요. 조선소 내 연회장이었습니다. 샴페인과 핑거푸드가 돌았죠. 각국 대표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지만 마시지는 않았어요.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윤석진이었어요. 헤일리 평가관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십니까? 윤석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무표정하거나 담담한 모습만 봤거든요. 명단에 있었습니다. 국방부 옵저버라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대단한 배입니다. 윤석진이 고개를 끄덕였죠.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게 이상했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으니까요. 윤석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분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셨죠. 처음에는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부터 이 기술을 개발하셨습니까? 윤석진이 잠시 생각했어요. 20년쯤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북극이요? 한국이 왜요? 그런 반응이었죠. 20년. 저는 그 숫자를 곱씹었어요. 미국이 쇠빙선을 방치하는 동안 한국은 20년간 준비했던 거였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윤석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매일 포기하고 싶었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필요해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20년간의 믿음. 그게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거였습니다. 윤석진이 손을 내밀었어요. 헤일리 평가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적이 아닙니다. 경쟁자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길을 간 거죠.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존중.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앞으로 협력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북극은 넓으니까요. 혼자 가기엔 너무 추운 곳이죠. 윤석진이 손을 놓았어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다 위로 극지호가 보였습니다. 멀어지고 있었죠. 햇빛을 받아 선체가 반짝였어요. 저는 메모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움직였어요.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존중이 길을 연다. 그게 오늘 제가 배운 거였어요. 한국은 하청이 아니었습니다. 조립공도 아니었죠. 그들은 스스로 길을 만든 거였어요. 우리가 닫은 문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른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으로 세계가 지나가려 하고 있었죠. 저는 샴페인 잔을 내려놓았어요.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시원했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바다가 반짝였죠. 저 멀리 극지호가 수평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어요. 미국 중심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죠. 북극에서, 바다에서, 기술에서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판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러시아와 손을 잡고 유럽과 협력하고 표준을 만들면서 미국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가 없었어요. 체념도 지나갔습니다. 남은 건 인정이었죠. 그리고 작은 희망. 윤석진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앞으로 협력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북극은 혼자 가기엔 너무 추운 곳이라고. 어쩌면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태도를 바꾼다면, 압박이 아니라 존중으로 다가간다면,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에밀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보고서 쓸 준비가 됐어요. 이번엔 제대로 쓰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갈매기 소리가 들렸어요. 바다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인정하기로 했어요.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면, 한국 분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유나였습니다.